재호는 오늘도 쪽방촌 골목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48살 한때는 중견 기업 과장이었지만 지금은 노숙자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술에 취해 집도 직장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떠났고 딸은 재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제 재호에게 남은 건 소주 한 병과 쪽방 월세 4만 5천 원뿐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호는 귀찮은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재호 삼촌 맞으시죠? 재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삼촌 저 종석이에요. 재호는 잠시 멍했습니다. 종석이라니? 형의 아들.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삼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알아요. 그래도 꼭 만나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삼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재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이 나를 찾았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삼촌이 계신 곳으로 갈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재호는 망설였습니다. 조카에게 자신이 사는 이 초라한 쪽방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석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쪽방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널려있던 소주병을 치우고 이불을 개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푸석푸석한 피부, 충혈된 눈. 재호는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정확히 10시 쪽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열어보니 문 앞에는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삼촌, 저 종석이에요. 재호가 종석을 바라보니 형을 닮은 모습, 특히 눈빛이 형과 같아 보였습니다. 어서 들어와. 좁은 방을 둘러보았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앉아. 재호는 종석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종석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삼촌,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면서 꼭 삼촌한테 전해드리래요. 재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니?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절대 열어보지 말고 삼촌한테만 드리래요. 그리고 삼촌이 힘들 때 열어보시래요. 재호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형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형은 뭐라고 하셨어? 재호가 물었습니다. 종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의식이 오락가락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때 저를 불러서 이 봉투를 주시면서 종석아, 이거 꼭 삼촌한테 전해드려라. 삼촌이 힘들 때 큰 도움이 될 거다. 하셨어요. 재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형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 종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삼촌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삼촌이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삼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아픈 사람이라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형은 언제나 재호를 믿어주었습니다. 재호가 술에 빠져 모든 것을 망쳤을 때도 형은 재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대주고 재활센터에 보내주려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형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마지막 순간까지 재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호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종석아, 고맙다. 먼 길 왔는데 뭐라도 먹고 가야지. 괜찮아요. 삼촌, 아버지 말씀이 맞을 거예요.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예요. 재호는 종석을 바라봤습니다. 17살 소년이 어른 같은 말을 남기고 쪽방을 나갔습니다.
재호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남긴 마지막 선물. 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재호는 봉투를 열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종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삼촌이 힘들 때 열어보시래요.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더 힘들어야 열어본다는 건가? 재호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쪽방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다. 김재호 씨, 월세가 이번 달까지 4달치 밀렸어요. 내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막노동을 나갔지만 8만 원을 받았습니다. 술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재호는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말이 떠올라서 참았습니다. 삼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아픈 사람이라고. 일당으로 받은 돈으로 2달치 월세를 내고 이곳을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쪽방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이불 하나, 그리고 형이 남긴 봉투. 재호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쪽방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재호는 한강 둔치로 향했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재호는 다리 밑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골판지를 깔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재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이 되자 한강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재호는 이불 속에서 떨었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가방에서 형이 남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 수는 없을 테니까. 재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한 통과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재호는 핸드폰 불빛을 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재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형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형이 너무 일찍 떠나서 미안하다. 너를 더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재호야, 형이 너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30년 전 형은 대학생이었고 너는 중학생이었다. 어느 날 형은 산사태 현장을 지나가게 됐다. 그때 한 남자가 무너진 건물 밑에 깔려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다가가지 말고 119를 기다리자고 했지만 형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이미 얼굴에 핏기가 없고 숨을 못 쉬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았어. 그래서 무너진 건물로 뛰어들어가 그 남자를 구했는데 그 남자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고 형에게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 이 토지 문서를 나에게 주었다. 재호는 편지를 읽으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형이 대학생 때 누군가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형은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으니까요. 재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의 땅. 소유자는 김재호. 재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재호는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재호야, 형은 너를 항상 걱정했다. 내가 술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갈 때 형은 정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형은 알고 있었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형은 이 땅을 너한테 남긴다. 이 땅의 주인은 원래 형이 산사태에서 구해준 태산건설 회장 박철수 씨다. 박 회장님은 형에게 그 땅을 주려고 했지만 형은 거절했다. 너무 큰 선물이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박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생 이름으로 땅을 등록하겠다고. 언젠가 너가 힘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30년 전 그 땅이 내 이름으로 등록됐단다. 재호야, 그 땅을 잘 활용해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거라. 형은 너를 믿는다. 사랑하는 동생아,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재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형은 30년 전부터 자신을 위해 이 땅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재호는 토지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면적은 3,000평.
재호는 그 지역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화성시라면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화성시 재개발 지역.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호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땅이 있는 바로 그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00평 곱하기 1,000만 원. 300억 원. 재호는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300억 원짜리 땅의 주인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토지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재호. 등록일은 30년 전이었습니다. 재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강 둔치를 빠져나와 가까운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1,000원으로 30분 이용권을 샀습니다. 재호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토지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등기부 등본이 떴습니다. 재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소유자 김재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치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재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호는 토지 문서를 들고 PC방을 나왔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서 봉투 안에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태산건설 회장 박철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호 씨,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형님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재호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김재민의 동생 김재호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 씨의 동생분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토지 문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명함도 함께요. 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 씨께서 돌아가셨다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재호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한강 둔치에 있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노숙하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재민 씨의 동생분을 제가 찾아뵙는 것이 맞습니다. 재호는 할 수 없이 한강 둔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재호는 한강 둔치로 돌아왔습니다. 골판지와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둔치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김재호 씨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재호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은인의 동생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재호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재민 씨께서 돌아가셨다니 정말 슬픕니다. 30년 전 그분이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재호 씨, 토지 문서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제 땅이 맞습니까? 물론입니다. 30년 전 재민 씨께서 저를 구해주셨을 때 저는 그분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민 씨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동생분 이름으로 땅을 등록하겠다고.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재민 씨께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박철수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 씨, 그 땅은 이제 재개발 지역이 됐습니다.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개발업체에서 그 땅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미 몇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유주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재호 씨, 결정은 귀하께서 하시면 됩니다. 팔고 싶으시면 제가 좋은 조건으로 협상해 드리겠습니다. 재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300억 원. 그 돈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전술에 빠져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재호 씨, 지금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민 씨께 갚아야 할 빚입니다. 재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재민 씨께 보답할 기회를 주셔서요. 그날 오후, 박철수는 재호를 자신의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회계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토지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개발업체와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박철수는 재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했습니다. 2주일 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3,000평, 평당 1,200만 원, 총 360억 원. 세금을 제외하고도 200억 원이 넘는 돈이 재호 손에 들어왔습니다. 재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쪽방에서 쫓겨났는데 지금은 수백억 원의 주인이 됐습니다. 회장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재민 씨 덕분입니다. 그분이 30년 전에 뿌린 선한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재호는 형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서울 시내 호텔에 묵었습니다. 박철수가 예약해준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재호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형은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써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재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재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겠다고. 형이 준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재호는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재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술을 끊고 싶습니다. 박철수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재활센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수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재호는 경기도에 있는 알코올 재활센터에 입원했습니다. 깨끗한 시설이었습니다. 재호는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온몸이 떨렸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형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형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재활센터 상담사는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재호 씨,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장 힘든 고비는 넘겼습니다. 재호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석 달 후 재호는 재활센터를 퇴원했습니다. 박철수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재호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재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재호 씨 본인의 의지 덕분입니다. 박철수는 재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차는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재호 씨를 위해 제가 준비한 곳입니다. 박철수는 재호를 아파트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20층에 있는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가구도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재호 씨 새 집입니다. 제가 임대 계약했습니다.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큽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 씨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재호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재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재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술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재호에게 회사 일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태산건설 자문 역할이었습니다. 재호는 과거 중견기업과장 출신답게 일을 잘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정장을 입은 모습은 전문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재호는 용기를 내어 전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전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재호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 이제 술 끊었어. 재활 치료받고 일도 다시 시작했어. 전 부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나 많이 변했어. 딸 지원이 좀 만날 수 있을까? 다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호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가족에게 상처를 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신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전 부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카페에서 만나요. 지원이도 데리고 갈게요. 재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을 만날 수 있다니. 토요일 오후, 재호는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2시 정각, 전 부인과 딸 지원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원이는 이제 14살이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아빠.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재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원아, 아빠야. 정말 미안하다. 지원이는 아빠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아빠 많이 달라졌어요.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 이제 술 안 마셔. 제대로 살고 있어. 전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 변한 것 같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호는 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형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 부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재호 씨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열심히 살게. 지원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될게. 그날 이후 재호는 매주 지원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원이도 아빠가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전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전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재호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어. 천천히 신뢰를 회복할게.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태산건설에서 정식 임원이 됐고 박철수의 오른팔이 됐습니다. 재호는 자신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이름은 김재민 재활센터였습니다. 형의 이름을 딴 센터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전 부인, 딸과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재호는 가족과 함께 형 산소를 찾았습니다. 형, 저희 왔습니다. 재호는 형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이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되찾았고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습니다. 형,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이도 절을 올렸습니다. 큰아버지, 저희 아빠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호는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 묘비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동생아. 재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 저 이제 행복합니다. 형이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이 나무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호 씨, 다음 주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김재민 장학재단 설립 발표입니다. 재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재호는 형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재호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 저는 사회복지과를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재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아빠가 응원할게. 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 보고 계시죠? 형이 심어준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숲은 계속 자라날 겁니다. 형의 사랑이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형,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이 30년 전에 심은 선한 씨앗 하나가 동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그리고 또 감동해서 전해드립니다.